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약 27년 만에 이뤄지는 지흥원에 대해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방침을 안장일치로 추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성정당으로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직 주요 공직자 등 980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 공무원이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한 것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0,000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의대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립니다. 비수도권 의대 위주로 말이죠. 정부가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건 한국의 국민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한의사를 다 포함해도 OECD 전체 국가 중 꼴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은 3,000명 조금 넘는데 2,000명을 늘리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의료계와 교육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 신용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예상됐던 1,000명보다 2배나 많은 수치인데 현재 고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은 5,000명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2035년까지 최소 10,000명의 의사를 더 충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년제인 의대 특성상 이번에 늘린 정원을 최소 5년간 유지해야 가능한 인원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원이 40명 이하인 지방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숫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 인재 전용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설 연휴 직전에 그것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규모를 확정한 건 그만큼 대통령실과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년 동안 인원을 동결해온 만큼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발하며 바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총파업이죠.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설 연휴 직후 투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의료 대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을 비롯한 학원가도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총파업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병원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설 연휴 뒤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소식을 접한 의대생들은 교수진과 강의실, 실습 여건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료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협업 실습이라든가 학습을 할 때 병원에 모든 과가 있지 않은 병원도 있고요. 대학병원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가 더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학생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이 조금은 줄 수도 있다는. 학원가는 벌써 재수 문의와 입시 상담이 늘어나는 등 크게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상위권 애들은 그냥 대학
진압 안 하고 한 번 더 해서 의뢰를 달라고 하는 그게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메디컬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메디컬을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라서 이른바 스카이 합격생의 80%가 의대 진학 가능권으로 분류되면서 대학 중도 탈락생이 폭증하고 대학가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849명의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검증한 결과입니다. MBN 취재 결과 공관위는 벌금 20-30만 원의 범죄 경력은 물론 기소유예 전력까지 다 확인하면서 도덕적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만 확인한 민주당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이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덕성 강화 방침에 따라 부적격 범죄 기준을 높인 국민의힘이 전체 공천 신청자 849명 가운데 29명을 부적격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면접을 포함해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이 중에는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작년 사면 복권된 김성태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벌금 20만 원의 범죄 경력은 물론 기소유예 전력까지 모두 확인했다며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만 기재된 공직 후보자용 범죄조회서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공관위는 또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 득표율의 15%를 감점하기로 한 중진 페널티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공관위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선거구 개편이 있었던 충북 5선의 정우택 의원도 감점 페널티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면접을 마치는 대로 전략공천 지역과 경선 지역,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중진인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출마할 지역구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현역으로 있는 낙동강 벨트 지역으로 말입니다. 이곳을 탈환하면 총선에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영남 중진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이른바 자객 출마를 공개 권고했습니다. 국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부산 북강서구 갑으로, 3선 김태호 의원은 경남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겨 민주당 현역 김두관 의원을 꺾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두 지역을 포함한 낙동강 벨트는 부울경 판세를 좌우하는 최대 격전지로 현재 민주당이 9곳 가운데 5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옮겨 5선에 성공한 서 의원은 MBN에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김태호 의원은 크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영남권 중진에 대한 험지 출마나 용퇴 등 희생 요구를 위한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차원의 조율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지켜온 지역구 민심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차출에 대한 경계감을 전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본격적인 총선 지역구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영남에 이어 수도권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엿새간의 공천 면접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교적 논란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1차 경선 지역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은 설 이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공천을 그리고 경선을 하게 될지 서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를 마무리한 36개 지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수 공천 지역은 13곳,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23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외 친명계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천장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노형욱 예비후보는 광주 동남갑에 도전했지만 컷오프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예비후보는 공주 부여 청양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20% 이의와 차이가 났을 때 단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는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컷오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반발한 탈당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공천 반발에 따른 탈당은 없을 거라고 일축했지만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가 재심을 요구하는 등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국회 출입하는 최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300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뭡니까?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한 청년 수입니다. 선거 앞두고 당세 확장을 위한 입당은 흔한 일인데요. 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며 우선 전국 각지에서 청년 200명이 모였고 여기에 호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층 당원 100명도 함께한 겁니다. 이들은 그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그것도 호남 출신 민주당 소속 청년들이 여기로 왔다. 이유가 있겠죠? 우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광주 출신 19년 차 민주당 청년당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현실적인 정책보단 맡아두고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사상과 이념 정치, 그것을 보고 있자면 갈증을 넘어 염증을 느낍니다. 일자리, 부동산 등 연이은 정책 실패에도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 모습에 실망했는데 국민의힘은 예전과 달리 변화하고 있어 입당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엔 건설 현장 근로자부터 청년 농업인, 노동조합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당을 주도한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인 조정은 의원 설명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단절하고 그야말로 좌와 우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치를 하기로.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또 하나 기자회견이 있었다면서요. 네,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치 격변기마다 종로가 방향타 역할을 했는데 특히 연고가 없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냈고 촛불과 태극기를 모두 품은 곳이라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제3지대 통합 논의에 비해 출마 선언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통합 논의가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점점 늦어지면서 우리라도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번 선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겠다.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복당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이현주 전 의원이 MBN 유튜브 지하세계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서 관련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쪽이 또 플러스가 되면 이게 좀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 그거를 이간질하는 것도 있고 정치는 워낙 그런 거니까 그걸 잘 간파해야 되고요. 이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 내 친문계의 비판 분위기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선당후사로 진정성을 보이라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요구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게 되면 마음을 좀 비우는 모습을 보이면 아까 공천에 이제 민감한 사람들을 덜 자극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분의 또 생각을 잘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고민 중이라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접수했다 하지만 답은 하지 않은 겁니다. 답도 기다려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총선 톡톡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발표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범야권 진영의 통합형 비례정당을 구성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도 들어갔죠. 정당 방위라고 했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의회 독재를 이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제를 준연동형으로 준위성정당인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상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당방위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습니다.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또 주권 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제3당 중에서 주요 정당들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통합 비례정당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와 통합 비례정당 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합 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법 폭주로 얼룩진 최악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심판론에 동조하는 야권 세력을 모으겠다고 나선 만큼 총선 승리를 위한 여야 신경전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럼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에 누가 들어갈까요?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조국 전 장관 신당의 참여 가능성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참여 범위와 비례대표 순번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마친 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소수 정당과 구성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윤석열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인 만큼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그 모든 정치 단체 안에 이제 조국 신당이나 소위 그런 게 합류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닙니다. 정당들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고요. 시민사회 쪽과 지금 계속 같이. 지도부 한 의원은 MBN 통화에서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우선시되는 건 통합비례정당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비례대표 순번의 배치 역시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1에서 10번을 시민사회 추천목과 용해인 조정훈 의원으로 배치했고 자당 추천몫은 후순위로 몰았습니다. 먼저 당선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민주개혁 세력들에게 내어주는 게 민주당의 맏형으로서의 책임이 아닐까.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맏형으로서의 책임과 함께 권한을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앞번호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합 비례정당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순번 다툼이나 지역구 조정 문제, 당내 비례 후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창당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은 형제, 자매 정당을 표방한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상 다른 정당이어야 되죠.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사이에서 잡음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위성정당 당대표 인선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지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이름을 국민의 미래로 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창당 준비가 속도를 내면서 당대표와 사무총장 인선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제 정당이라도 엄연히 다른 정당인 만큼 만약 위성정당과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과 순번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유철 대표로 바뀌면서 갈등은 수습됐지만 총선 이후 합당 문제로도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한 분만 더 우리가 모셔오면 교섭단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어떤 분에게 비례정당을 맡길지 공관위는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선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위원장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대표직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보다 원로 법조인 등 비정치인이 당대표를 맡지 않겠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중소정당을 살리자는 준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한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총선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수십 개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며 비례투표용지가 무려 48cm나 됐었는데 이번에도 투표용지가 짧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개 정당이, 40여 개의 정당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정당 중에 어디를 뽑아야 될지 헷갈리게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선거가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여야 모두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하면서 4년 전 21대 총선과 똑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지난 총선 당시 투표용지에는 직전 총선보다 14개 많은 35개 정당이 표기됐고 투표용지는 15cm 길어진 48.1cm였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로 처리할 수 있는 정당 수 24개를 훌쩍 넘으면서 일일이 손으로 개표를 하다 보니 개표 시간도 10시간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수고를 들이지만 위성정당이 결국 거대 양당에 통합되는 탓에 군소정당 확대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여야의 위성정당은 70%에 가까운 비례 의석을 가져갔고 이 3개월 뒤 거대 양당과 합당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사례를 고려해 최근 34개 정당까지 분류할 수 있는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만 50곳으로 이번에도 위성정당이 난립한다면 개표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합당 직전 이탈한 조웅천, 이원욱 의원이 제3지대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대통합을 위한 시간이 얼마 없으니 당장 내일부터 공개 회동을 하자고도 했는데 불가능해 보였던 통합이 이를 계기로 다시 불붙을 수 있을까요? 내일 제3지대 주요 세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조웅천, 이원욱 무소속 의원이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해 제시한 카드는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빅텐트 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공천 문제인 만큼 대통합 직후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각각 2명, 새로운 선택과 원칙과 상식 각각 1명 등으로 공관위를 꾸리자는 겁니다. 빅텐트 정당을 만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조기에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 나머지 정당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화답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통합 심사하고 비례대표 후보 개방형 경쟁 명부제 방식 채택 등을 제언하며 최소 강령으로 최대 연합을 꾸리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3지대 모두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하며 평등, 포용 등 5대 핵심 가치도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훌륭한 제안이라고 평가했고 새로운 선택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이게 되면은 또 듣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 또 다른 큰 축인 새로운 미래 핵심 관계자도 구체적 내용은 자리에서 조정해야겠지만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하며 통합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3지대 주요 세력들은 내일 오후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빅텐트 구성이 다시 한번 불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위성정당 이슈,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준위성정당 창당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통합이 잘 될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오늘부터 통합 비례정당 창당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네.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추진단에서 연합에 참여할 대상 등 모든 것을 검토하고 논의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큰 틀을 정해도 야권의 연대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각 정당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네네. 소수 정당이 모인 새진보연합의 경우 이번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연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계획 발표 직후에 선거를 위한 임시 플랫폼이라면서 선거가 끝나면 해산할 듯 내비쳤었습니다. 강론을 놓고 위성정당 참여 당사자 간의 논의가 앞으로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미래가 지금 다른 겁니다. 이제 선거가 60일 조금 더 남았거든요. 선거로 보면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 이 시간 안에 위성정당 만들고 후보 내고 이런 과정들 문제가 없을까요? 네,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21일 전까지만 창당하고 후보를 내면 돼서 선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촉박한 시간에 비례 후보자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당장 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네. 관련해서 기자들이 오늘 질문을 했는데요. 민주당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 비례대표 후보에 나서는 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자격과 공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냐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구 의원을 지금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례에서 후보자 검증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후보자 등록일은 3월 27일이 마감이었는데 더불어시민당은 3월 23일에야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네. 또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도 추가 공모한 후보자가 바로 12시간 뒤에 비례 1번이 돼서 졸속, 부실 검증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양정숙 의원의 경우에는 당선 후 재산 논란이 불거져서 민주당이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위성정당 창당이 제3지대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네, 제3지대 양당 구도의 정치 지형을 바꿔보겠다는 게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이고 목표입니다. 네. 오늘 제안된 통합 공관위 등으로 논의는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 목표 달성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투표 당일 정당 투표에 기재되는 정당 순서는 앞번호일수록 당연히 당선에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정당에 속한 현역 의원 수를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 생각해 보시면 의원 꿔주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 자당에서 불출마할 의원이나 비례의원 등을 위성정당으로 이적시켰던 겁니다. 이번에도 예견되는 수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3지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미래 등은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비판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3지대 다 모이려는 게 현역 의원 수를 좀 늘리려는 거였는데 이렇게 의원 꿔주기를 해버리면은 뭐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취임 이후 4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도 포함됐는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 공직자, 수출에 기여한 경제인 등을 포함해 총 980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면이 유력하다고 점쳐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정부에 유리한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24명을 추가 사면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하고 특별 사면 대상이 된 주요 경제인은 5명으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입니다. 이외에도 45만 명에 이르는 행정제재 특별 감면 조치 등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수조를 청소하던 작업자 7명이 쓰러졌습니다.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되는데 한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현대제철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작업자 7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구급대가 왔을 때 한 명은 심정지 상태였고 6명은 의식이 흐리고 숨을 잘 못 쉬었습니다. 이들이 들어간 처리 수조에는 불산과 질산 찌꺼기가 있었고 질식 위험이란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방독면을 쓰지 않고 폐기물 수조 안에 있던 찌꺼기를 제거하려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는 병원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다만 작업자들이 방독면 착용 등 수칙을 위반했는지 부주의나 어떤 다른 이유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졌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사망자와 부상자가 모두 외주업체 직원들이어서 과실과 책임 소재도 더 따져봐야 합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급히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고르는 척 한번 끼워보겠다더니 반지를 낀 채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추격하던 형사의 눈썰미에 고속버스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 극적으로 체포되는 모습이 카메라에 생생히 잡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껴보더니 계산해달라며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주인이 카드를 받아 결제하려고 했더니 정지된 신용카드로 뜹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남성. 5분 있다 다시 돌아와서는 이번엔 더 큰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은 남성은 손가락에 낀 채 그대로 도망칩니다. 남성은 금은방 밖으로 나와 급히 달아났고 주인이 뒤쫓았지만 끝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중량 좀 많이 나가는 거 5돈짜리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끼고 바로 도망갔다. 대전 밖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은 대전역과 대전 복합터미널로 팀을 나눠 출동했습니다. 대전 터미널에 도착한 형사가 하나하나 버스를 확인하던 중 유리창을 통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수원행 고속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체포된 50대 남성은 훔친 금반지를 전당포에 현금 150만 원에 맡기고는 이 돈을 들고 대전을 막 뜨려던 참이었습니다. 노숙생활하기가 힘들고 생활이 힘들어서 죽어주는 말소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거 못 잡으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전과 이력이 있는 남성은 출소 10개월 만에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빈대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었죠. 뒤늦게 제주도에서도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는 즉각 시설을 폐쇄하고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양림 안에 있는 숙소 건물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빈대가 발견되면서 폐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건물 내부 곳곳에는 전문가용 해충 트랩이 설치돼 있고 방역이 이루어진 가구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20분쯤. 휴양림 내 숙소에서 잠을 자던 60대 남성 관광객이 어깨 부위에 물린 자국을 확인하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로 빈대 의심 신고를 한 겁니다.
보건소가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서 이불에 있던 12마리를 수거했고 질병관리청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빈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모슬포항으로 피항해 있던 통영선적 어선에서 발견된 사례를 제외하면 제주에서 빈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즉시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시설에서 빈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특성상 관광객을 통해 유입된 빈대가 서식하며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는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지 10년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물질을 사용하도록 둔 것은 위법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3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살균제를 만든 제조사와 납품업체는 물론 국가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까지 2년이 걸렸지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해성 심사 등은 당시 시행되던 법에 따른 것이었고 국가 책임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5명이 불복하며 2심으로 이어졌고 2018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환경부에 대한 조사 내용도 증거로 제출되는 등 항소심은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이 유해성 심사와 공표가 이뤄졌다며 환경부 장관 등 공무원의 재량권이 위법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위자료 성격의 돈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어 5명 중 3명에게만 300에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상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고통받은 시간을 보상하긴 너무 부족하다며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00명이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월 평균 40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천륜을 저버리고 간병하느라 돈을 벌지 못하니 가족까지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가 최근 급성 폐렴을 앓게 돼 급히 간병인을 고용했던 며느리 A씨. 한 달 만에 병세가 호전됐지만 기간이 길어졌다면 막대했을 간병비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하시면서 간병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내 간병인을 이제 저희가 쓰다 보니까 이제 부담도 너무 되고. 노인 간병비는 고물가가 겹쳐 매년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간병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습니다. 하루 약 13만 원씩 한 달이면 4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집에서 먹고 자는 입주 간병인 등을 고용할 경우 하루 비용은 15만 원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간병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간병인 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6%가 간병비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간병 수요가 제가 느끼는 건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일단 보호자들이 웬만하면 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용 문제 외에도 방문 간병 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계시면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더 많은 사회적 투자를 해야 된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해 2027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는데 20년 된 김치 냉장고가 원인이었습니다. 4년 전 이미 리콜 결정이 내려졌지만 워낙 오래된 모델인지라 아직도 10,000대 넘게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보상 문제를 떠나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상태니 특히 어르신들 댁에서 사용하는 김치 냉장고는 이 뉴스 보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부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지난달 30일 70대 부부가 사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내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김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밖으로 어렵게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는데 펑 하고는 이제 이 천장으로 붙어버리니까. 해당 냉장고는 2003년 10월에 만들어진 위니아 딤체였습니다. 지난달 21일 춘천에서도 2002년 제조된 같은 모델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김치냉장고 화재 10건 가운데 8건은 위니아 제품이었는데 2005년 9월 이전에 만들어진 모델이 문제였습니다. 냉매 공급 모터에 전원을 투입하고 차단하는 릴레이라는 부품을 새 걸로 교체해야 합니다. 4년 전 리콜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10,000대 정도가 AS를 받지 못해 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지금 너무 참담하고. 위니아 측은 20년도 넘은 제품인데다 직영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산 제품은 추적도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용자가 AS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리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위니아는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지금 AS를 받지 않고 불이 나면 제대로 된 보상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이 피해 여성은 턱뼈가 부서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납니다. 3단봉을 손에 쥔 경찰이 뒤쫓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도망가던 남성이 넘어지고 결국 경찰에 붙잡힙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남성은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흉기까지 휘두르며 여성을 위협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해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겁니다. 많이 뺐어요. 살도 사고 여자 따라가면서 여간에 방아놓고 해놓고 혼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팔주, 턱뼈 골절, 턱뼈가 빠져버렸어요. 경찰은 특수 강도 상해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물을 끓여 수증기를 내보내는 가열식 가습기 찾는 분들 많죠. 살균 효과가 있고 따뜻한 가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제품이 넘어졌을 경우입니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특히 영유아들이 많이들 다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고 물집이 벗겨진 곳에는 피가 보입니다. 가습기를 쓰다 화상을 당한 유아의 사진입니다. 실내 습도가 40% 밑으로 내려가는 겨울철. 가습기 화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소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가열식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건조한 시즌인 가을부터 봄까지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환자들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편입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물 온도는 최대 100도씨에 달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특히 영유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에 최근 4년간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화상 사고 가운데 77%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습니다. 조사한 21개 제품 모두 넘어졌을 때 수증기 누수가 발생했는데 화상 위험을 알리는 주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내소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도에서 100도씨로 매우 높아 영유아의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습기를 두고 콘센트 선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는 건조한 곳으로 유명하죠. 이곳에 비상사태, 홍수 경계령이 선포됐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홍수라고요. 지금도 이미 이틀째 내린 폭우로 20년 만에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상태인데 말입니다.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추진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잠기고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들을 덮쳤습니다. Completely. This is my house actually, and my son lives up the street, and he came down and banging on the door. He says, "You got to get out here quick." So that's what woke us up at 7.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는 허리케인급 폭풍이 불어 전신주들이 쓰러져 한때 86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LA 일대에는 2004년 이후 20여 년 만에 최대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I mean, it's been crazy, especially maybe the last 12 hours or so. You know, and yesterday I was okay in the morning. I know it was going to rain. 캘리포니아주는 LA를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 등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홍수가 계속된다고 경고했습니다. Storms can change quickly, but let me be clear. This storm is a serious weather event. This has the potential to be a historic storm, severe winds, thunderstorms, and even brief tornadoes. 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이전보다 40% 비가 더 내리는 등 미 서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날을 중국에선 춘제라고 하죠. 공식 휴일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지만 이미 지난달 말부터 인구 대이동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간 움직이는 사람은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80%인 72억 명이 자가용을 이용할 거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공항 활주로가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열차 선로와 승강장에 쌓인 눈을 치우기 바쁩니다. 빙판길에 갇힌 차는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我们在这高速路上确实也堵得很蛮饿的，你们给我们送来了温暖，非常感谢。 후베이, 안후이, 허난성 등지에 내린 폭설로 도로가 얼고 기차역과 공항이 마비되면서 귀성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춘제 연휴는 아직 나흘 남았지만 이미 중국 각지에서 인구 대이동은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0일간을 춘제 특별 운송기간으로 정했는데 이 기간 유동인구만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무려 72억 명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도시 주변 일부 구간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늘어난 전기차로 인해 휴게소마다 충전소 정체 해결도 과제입니다. 我想充，但我停不进去，那就主要解决我的问题就是我随便找个车位就可以停了。现在我只要把车停好，下个单，人就可以走了，所以去买杯咖啡。 또 춘제를 전후로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호흡기 질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헬스장 등록이나 환불을 놓고 소비자 분쟁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2년 전 이 가격표를 보이는 곳에 붙여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헬스장 10곳 중 한 곳에선 가격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 안 붙일까요?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헬스장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헬스장에 가격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좀 써주는 게 좀 편해가지고 안 만들고 있긴 해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달마다 계속 바뀌고. 2년 전 가격표 시제가 의무화되면서 헬스장엔 이렇게 가격표가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헬스장 2,000곳을 조사해보니 가격표가 없는 업체가 200곳이 넘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여전히 헬스장 10곳 중 한 곳이 배짱 영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공정위가 헬스장 156곳을 적발했지만 단속 이후 가격표를 붙였다는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낸 헬스장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엔 코로나 상황을 고려했지만 올해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격표가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이 약간 압박성 상담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격표를 보여주면 이 소비자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 과태료 부과가 미뤄지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민원은 매년 늘어 지난해엔 3,000건을 넘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오토바이도 덩달아 늘어났죠. 똑같은 배기량이라도 오토바이는 차보다 훨씬 더 많은 매연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100%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정선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7년차 라이더인 정동희 씨는 최근 배달앱 업체의 지원을 통해 전기 오토바이로 갈아탔습니다. 소음도 적고 매연도 없어 배달길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매연이라든가 이제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이제 라이더가 이제 노출이 돼서 맞게 되니까. 전기가 아닌 일반 오토바이는 오늘도 시커먼 매연을 쉼없이 뿜어냅니다. 실제로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탄화수소는 113배, 일산화탄소는 71배 더 배출합니다. 최근 배달용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대기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며 2년 전 더 맑은 서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달 전용 이륜차는 2025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약속한 시한이 당장 내년인데 서울시는 현재 배달용 오토바이가 몇 대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때 저희가 환경부 쪽이랑 이제 업체들 쪽이랑 MOU를 맺으면서 전업 배달용이 35,000대 정도를 그때 그 당시에 추정을 해서. 전기 오토바이는 주행거리가 짧아 배터리를 자주 갈아줘야 하지만 교환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 보조금도 줄어 구입 부담도 큽니다. 쟤를 타고 100km를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끝까지 전기 충전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시기상조 같은데요. 서울시가 강조했던 대기질 개선 대책이 공연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지난 10월 MBN이 연속 보도해드렸던 공모주 사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유명인의 SNS를 사칭해 책을 무료로 줄 테니 함께 주식 공부를 하자며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투자금 13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인데 MBN 보도 후 경찰 수사가 시작돼 인출책 등 7명이 검거됐고 그중 5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호인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그야말로 초호화판이었습니다. 제일 말단인 인출책인데도 말입니다. 그에 비해 피해자들은 이미 빈털터리가 돼서 변호인을 한 명도 못 구하고 있었죠.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검거된 사기 일당의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피해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뛰어들어갈 뻔했어요. 솔직하게. 저희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거꾸로 솟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기를 당하고 3개월. 아직 일부지만 법정에 세우기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했던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몸도 조금 안 좋은 상태고 수시도 앞으로 있고 모든 생활이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다 엎어져 있는 상태. 검거된 7명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일당은 20, 30대 남성 5명으로 절반은 한국 거주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함께 법원에 나타난 변호인단이 화려합니다. 한 사람당 10명도 넘는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세종, YK, 대륜, 동인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로펌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은 물론 서울 남부지검에서 금융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던 검사 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수임료가 예상되는데 정작 50여 명의 피해자들은 사기 일당에게 전 재산을 날려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사기친 놈들은 이렇게 변호사를 엄청나게 구성해서 변호인단 구성해서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변호인 한 명도 제대로 선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우리한테 사기친 돈으로 지금 변호인 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한 일당들은 사기 사건인 줄 모르고 자금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며 단순 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10년간 북한 이탈 주민 6천여 명에 대해 심층 면접 조사에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배급제는 사실상 붕괴가 됐고 아예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였거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세습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시선은 이제 50%, 그러니까 절반을 넘겼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식량 배급제는 붕괴돼 주민들은 장마당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한 이들 중 72%는 식량을 배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89.7%가 하루 3끼 식사를 해결했다고 답했는데 장마당과 같은 사경제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가가지고 장사를 계속 했어요. 장사를 해서 그걸로 살았지 배급으로는 살았던 기억이 안 나요.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결과는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돼 내부 자료로만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경제 내부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상도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도 56.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정권 세습의 정당성은 물론 백두 혈통 기반 체계에 대한 인식에 균열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곳곳에 내리던 눈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린 비나 눈이 그대로 얼어서 빙판을 이룬 곳이 많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보이겠고요. 모레와 글피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그래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흐리겠고요. 강원 산지로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영하 3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영상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7도, 부산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설 연휴 동안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